오늘 귀한 시간 와주신 신용환 선생님 모시고 들을 텐데요.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용환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한양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를 이번에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역사의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한국외대 연리 교양학부 외대교수입니다. 조선호는 워낙 많은데요. 미드 상상력, 한국의 365일, 금방 한국사, 역사선생 등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도 많이 몰랐을 거예요. 5.18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석사논문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셨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청문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또 지난번에 순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분야거든요. 오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원래 논문 제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 국회 청문회 연구고요. 사실은 그 국회 청문회가 이제 그 당시에 공식 명칭은 없고 광주 청문회라고 불렀던 사건인데 그걸 갖고 논문을 썼고 그 4월에는 이제 근현대사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얘기는 왜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썼냐.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 박찬 선생님이 지도 교수님인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시겠지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셨고 논문 안에는 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용어가 이제 보통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광주라는 단어를 쓴 거였어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쓴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연원들 국가의 문제 연원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흘러 찾다가 이제 제가 도달한 지역이 이제 5.18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태우 정권기라는 과도기에서의 사회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기라는 뭐 그걸 과도기로 얘기하든 새로운 시작으로 얘기하든 간에 두 번째 변화 속에서의 5.18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과정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다라는. 그래서 제가 논문 서부론에서는 이제 나간채 선생의 5월운동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했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첫 번째 제가 이 논문 5.18에 대한 문제의식의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그 10일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은가 그것의 이후에 그것이 어떤 여파를 갖는지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진상규명을 안전인가 이게 5.18 청문회 때의 모습인데 논문의 결론부에서 나오는 거고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의 진상규명은 5.18 청문회 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하는 부분이 청문회 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오해가 되거나 못 찾아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교도소 습격 사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엄청난데 보면 이제 그 당시 88년, 89년 요 당시의 기사에서는 계속 이제 이걸 계속 쟁점을 시키면서 마치 폭도다라는 식의 여론전을 많이 펼쳤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문회 때 그러니까 일종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5.18에 대한 국민적인 공적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확립이 된 거라는 게 제 논문의 현재적인 결론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게 많고 그리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2년간 되게 힘든 파행을 겪으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이 증언하는 걸로 끝내는데 그 다음날 뉴스와 언론사의 주요 언론사에는 그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여튼 진상규명에 대한 불안전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그 사회의 공적 지식으로 5.18을 이야기할 때 가짜뉴스나 유언비어가 아니라 그냥 5.18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 답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의 결론이라는 것은 5.18 광주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통념이 바뀌었다는 걸로 귀결이 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청문회 때 맺어진 결론에서 사실 여전히 많이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5.18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답답하게 거스청산이 잘 안 된 문제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뤄냈고
우리의 모델을 또 많이 알릴 필요도 있고 이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좀 안 된 사건으로만 이거 아니면 백담사 두 가지 사건만 이렇게 각인돼 있고 정작 5.18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에 전후 사정이 많이 묻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이야기보다 가해자 이야기가 논문의 거의 70%. 다만 첫 장에는 광주청문회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피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부상자나 유족회 같은 광주 지역의 투쟁이 5.18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진상규명 열기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써놨어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과거사 청산 과정의 주체는 그 피해 당사자들이었지 선후관계로, 역사적 선후관계로 따져봤었을 때 그게 민주화운동가들이 먼저 했다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노태우 정권이 5.18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논문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노태우 정권이 조직적으로 이제 이 광주청문회를 막기 위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대해 좀 자세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80년 5.18이 끝난 다음부터 장기적인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있고 그거를 다시 그때 활용한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그 청문회 기간에도 언론을 보면 언론에서도 이미 이거를 민정당이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고를 치고 집권한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의 합리화 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장구한 기간 동안의 합리화 과정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문서를 자기들이 또 자기 복제를 해나가면서 그들만 틸거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논문 후반부에서 좀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라는 독특한 과도기,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본인이 기획한 민주화라는 그 범위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좀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결국 이제 부서뜨리려고 했던 한 흐름이 5.18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 국회를 장악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돌을 하면서 5.18 청문회로 이어졌지만 결국 이제 실패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 조치, 이게 되게 불쾌한 말인데 민주화 조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6.29를 건의하고 전두환이 승인해주는 과정 속에서 조치가 되고 그걸 미국이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거듭 확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노태우의 레토릭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미국이 이런 민주화 과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군부는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투표도 안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김용각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극우 발언할 때도 그건 틀렸다. 이런 어떤 그 노태우식 민주화라는 특징이 이때 굉장히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구속자 석방 및 사면 복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되 그리고 나서 87년 12월 달에 개헌된 헌법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88년 1월 달에 집권하기 전에 만든 위원회가 민화위라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운영 방식을 써놨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금기시되던 비디오를 같이 시청하고, 그리고 이 당시 광주 유족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 측 대표들도 나타나면서 이렇게 회담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논문에 좀 자세히 썼는데요. 피해자 그룹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제 의거로 규정을 해달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 됐고요. 군과 정부의 입장은 여기서부터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항쟁으로 규정한다. 대신에 진상규명을 반대한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지만 그 보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겠다. 서면으로 질의를 보내고, 그리고 소준열 전남 분소장인가요? 그 사람은 이제 직접 옵니다. 와서 사실은 청문회 때 할 이야기들을 여기서 먼저 다 하죠. 그래서 그 과잉진압 자체를 인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만 부득이에 따라든지 군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도 아닌 사과, 그리고 진상을 인정하지만 그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논법으로 대응하는 게 이미 이때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보상과 치유활동을 하겠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안 하겠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5월달 정도가 되면 그 노태우 정권의 문공부 장관이 민화위의 결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5.18 청문회 최초 증언자가 김대중 총재잖아요. 근데 그 당일날 이야기에도 보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었다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기자나 국제 관심사는 거의 없어요. 평민당은 주로 그
광주청문회에 집중을 하게 되고 통일민주당은 50 청문회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변화가 국회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법 개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는 사실은 민정당도 좀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회법이 개정이 됩니다. 청문회, TV 생중계권 같은 것들이 또 조항으로 추가로 되면서 이게 국민적인 환호,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회 활동과 국회의 정부 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화가 되는 과정에 그 굉장히 중요한 서막도 사실은 청문회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이제 여당,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그 여당은 이제 민허의 결론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이 돼요. 마치 짠 듯이, 물론 지금 우리는 다 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치 짠 듯이 민정당 의원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출석된 증인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리가 첫째, 80년대 북의 남침 위협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생들의 데모가, 여기서 데모란 말을 쓰지 않고 소요 사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가 정도를 넘었다. 80년에 김대중 총재하고 여기 앉아 계신 김영삼 총재 두 분이 싸우지만 않았더라도 군부가 나설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세 번째 야당 책임론을 몰고 가는 게 이제 반복됩니다. 북한군 개입설의 연원을 갖고 논란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 개입설 누가 이야기한 거냐 연원으로 가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의 발언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논의가 되던 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남침 위협이라는 것이 상존한다. 그리고 일부 첩보에 따르면 이게 위험이 있다라는 게 좀 주요 메시지로 많이 쓰였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북한군 가짜뉴스설은 이 광주 청문회에 의해서 대부분의 것이 진상규명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그 테마? 그런 게 조금 더 전두환 씨가 신동아에 공식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지만원 씨의 북한군 침투설을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만원이 누구야? 이러면서 그런 거 없었다고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하면서 그게 다 기사로 써있고 사실은 이순자 씨의 수많은 그 전두환 비호 행위에도 사실 북한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연원이 나중에 만들어진 그 근거 없는 가짜뉴스 쪽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건 세 가지 이야기가 반복이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초질간에 반복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광주 지역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 과잉 진압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용어가 이제 많이 등장했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진상규명이 목표였고 진상규명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고요.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게 초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5.18 기간 동안의 인권유린이라든지 그 광주 지역의 참사 같은 건 청문회 후반부에 좀 많이 다뤄지고 전반부에서는 사실은 12.12 군사반란 같은 게 많이 언론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12.12 군사반란부터 시작해서 5.18 초기의 이야기들 좀 잘 알고 그 안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또 좀 디테일이라는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됐고요. 주요 쟁점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불법적인 권력 장악 과정들, 그리고 자위권 차원에서의 갈등 문제들, 시민들의 무장 투쟁 부분들, 사법처리 문제들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증인들 간의 입장 차이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이희성과 윤웅정의 차이와 정호영과 그 정무입니다. 그러니까 이희성은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었고 윤웅정은 계엄 분소장이었는데 윤웅정이 잘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그 소준열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희성 같은 경우는 부득이함을 강조한다면 부득이함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군인들의 어떤 그 불가피함 속에서의 개인적인 사격 같은 어떤 폭력행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윤웅정은 딱 잘라서 현실적으로 군이 명령을 받지 않고 발표할 수 없다 라든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윤웅정이 하면서 이희성과 윤웅정이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호용과 정웅이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정호용은 이제 특전사령관이었고 정웅은 31 사단장이죠. 정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화된 그 부체제는 없었고 명령 체계에 따라 사달이 된 거고 자기는 이제 어떤 그런 발표에 관여가 안 됐다고 얘기했고 흥미로운 게 특전사령관의 여단장이나 특전사령관 대대장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 권승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호용이 아니라 정웅이 발포를 명령했다. 혹은 이제 발포 얘기를 안 하더라도 헬기를 활용한 위협적인 군사행동,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라는 말은 안 하고요. 헬기를 활용한 위협적인 군사행동도 다 정장군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가 이렇게 짜고 친 듯이
내가 이거를 규명하러 왔고 나는 억울하다로 정문이 막 얘기를 터뜨리는데 사실 현장에서 다수의 군 쪽 인사들은 그게 아니라 정문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굉장히 극렬한 대척점으로 진행됩니다. 결과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수준의 진상규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 사태 혹은 이제 뭐 북괴의 농락 혹은 이제 무슨 뭐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폭력적 행동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했다라면 청문회를 통해서 적어도 12.12 군사반란부터 5.17 비상계엄 확대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 과정이 국회 청문회라는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불법성이 또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각인이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그 틀거리가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했다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곳에 나왔었던 어떤 신군부 인사나 민정당 의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12.12 군사반란이 아니었다라든지 뭐 비상계엄이 없었다라든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진술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명확한 발언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다 쭉 써놨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틀 그래서 이 청문회는 나중에 김영삼 정권 기대 사법 처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틀거리가 국회를 통해서 공적 공간을 통해서 또 국회 조사권을 통해서 공적 공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 문제를 대응하는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좀 써놓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가 여기서 제대로 이 틀거리가 정립돼서 기존의 입장이 부서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다른 이론으로 뭔가 주장할 텐데 이때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결정적일 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도망갔지 뭐 주영복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 근본적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자체를 깨부시지 못하니까 이 이후에 이제 근거 없는 주장들 그래서 이제 무슨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이런 식의 유언비어라는 참 우리가 답답한 그런 유언비어식으로 현재까지 이 사람들 활동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50 전사하고 그리고 5.11위원회 문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5.11위원회 문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토해본 결과 내용이 남아있진 않고요. 주로 이제 면담, 그러니까 민정당 의원 그날 몇 월 며칠에 민정당 의원과 그 군부 인사가 만났다. 이런 식의 실행을 입증하는 문서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좀 확인하기 힘들고 대신에 증언 대비 계획 같은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선 좀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호용이 특전사령관이 이제 군의 그 작전의 특수성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당연히 경찰보다 이게 세 보이는데 이걸 과잉이라고 하는 걸 오해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전에 준비된 내용에서 습득했다라는 것이 논문에서 입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김기록 의원 같은 사람이 당시 이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침략 위협, 대학생의 소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돌출 이것도 이제 사실은 거의 그런 대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본대로 했다라는 것도 입증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정웅한테 모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발포 사격의 책임을 정웅 쪽으로 돌리는 건 그 말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정웅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인사 대비 기록 문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누구를 대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제 증언 대비 기획의 이렇게 문서들을 보게 되면 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자, 그리고 충직하고 이렇게 하여튼 요건들이 있습니다. 논문에 다 써놨는데 그래서 그 중에 권승만의 일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이 가서 이 발언을 했겠구나에 대한 인과관계도 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년간 자기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군인들이 구타를 당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적행위자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교도소 문제는 돌진 공격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뭐 폭도들이 이제 폭도란 단어를 쓰고 폭도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뭐 일부 폭도가 일가족 몰살했다. 이건 이제 그때 있었던 그냥 일반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논문 안에서만 보면 이런 용어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왜곡 재생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 넓게 보면 지금도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뒤에 이제 마지막 장 제가 한겨레하고 논문 쓰기 전에 이제 그 6부작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면서 한겨레 기자들하고 이제 작업을 제가 이제 대본 쓰고 해서 이게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 이제 국방부 조사단 이런 데서 이제 엑셀 파일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거 본인들 까먹고 저한테만 주고 저도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제 컴퓨터 뒤지다 이게 딱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무사에서 작성한 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무사에서 작성한 그 저기 5.18 관련 목록이에요. 목록인데 총 2,300건 정도가 있고요. 요건 제가 이렇게 일부 인용했고 제 논문에는 이제 한 두세 장 정도로 인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80년 당해에도 기무사에서 문서는 다량으로 생산이 되고요. 근데 주로 보면 이런 거죠. 당시 5.18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한 부분에서 계속 기무사 관리, 이 당시 보안사죠. 보안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선 군의 이탈 동향을 계속 이렇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88년, 89년이 되면 또 다량의 문서가 생산이 되다가 93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서의 내용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5.18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감시하는 위주로 가다가 이게 이제 95년이 되면서 문서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면 95년이 되면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문서의 제목이 싹 바뀌면서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듯한 식의 이제 문서로 바뀌게 되고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거 이제 2000년대. 이런 걸 바탕으로 논문을 썼고요. 너무 두서없이 강의로 말하면 이거는 지금 퇴출될 강의인데 그래서 이런 주제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5.18 전자자료 청소가 너무 보기에 불편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련되게 만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컴퓨터에 따라서 출력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찾기도 힘들고 어떤 컴퓨터에서 부분 출력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그걸 다 보고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록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밀리고 그 주체적인 힘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건 방어자로서 노태우적인 가이드라인이 먹히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일부 자기 용공과 그리고 이 노사분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이 국회가 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게 들어가면 이 5.18 문제에 들어오면 결국 최규화가 나오게 되고 국회법에서 이제 구인제 논쟁이 시작이 돼요. 구인제 논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 사람을 이 청문회장에 끌어오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안 되고 동행명령제로 바뀌는데 구인제는 국회가 이야기하면 데려오는 거고 동행명령제는 이제 그거를 검찰이 이야기하면 검찰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주는 건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을 하는데 이제 그걸 다 저쪽 이제 사법부에서 다 등락을 시키면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회법 내에서는 그냥 일반 조사는 되지만 수사가 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법학 쪽을 막 조사해 보니까 법학의 논리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법학자들의 논리 안에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걸 지금 이 청문회 이상을 넘어서는 건 이 소위 말하는 삼권 분립의 위계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적 세계관이 붕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딱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규하나 전두환은 정확히 알고 있던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육탄방어전을 하는 게 사실은 노태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백담사 피신시키는 거랑 마지막 날 이 증언을 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 중간에 보다 보면 논문에도 일부 써놨는데 계속 거듭해서 나는 지금 6.29 정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민주화를 규합한다라든지 어느 특정 국면이 밀리게 되면 그걸 또 정치적으로 돌파한다라든지 하는 식의 과정이 나오고 이게 결과적으로 3당 합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광주청문회가 무마가 되는 건 3당 합당으로 무마가 돼버리면 알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5.18이 결국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기제가 되면서 이게 이제 특별법, 과거사 청산, 그리고 뭐 거기서 디테일에 들어가면 기념화, 성역화 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전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아직도 안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이 됐는가, 그리고 어디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했는가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작게는 이 문제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뭐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도 사회적 참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입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현장 필드를 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좀 중요한 틀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고
많은 연구 성과가 쌓이고 있는 게 5.18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